612년 30만 5천 명에 달하는 수나라의 대규모 별동대가 고구려의 심장부로 진격했다. 서류상 이들은 당시 세계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정예화된 병력이었다. 그들은 강력한 무장과 체계적인 지휘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후 요동 방어선으로 살아서 귀환한 병력은 단 2,700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평원회전에서 격파된 것이 아니었다. 견고한 성벽 아래서 공성전을 벌이다 전멸한 것도 아니었다. 이 대군 단위의 붕괴는 한 번의 강도하 과정과 그에 선행된 길고 고통스러운 철수 연선에서 발생했다. 어떻게 대규모 원정군이 이토록 철저하게 해체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살수에서 벌어진 기동과 군수, 그리고 교전의 물리적 논리를 복원한다. Le commandement Sui, face à l'enlisement de son avancée devant la forteresse de Liaodong, opta pour un changement de stratégie périlleux. Il forma une avant-garde de 300 000 hommes destinés à contourner le solide réseau défensif pour frapper directement Pyongyang, la capitale du Goguryeo. Cette décision opérationnelle engendra immédiatement une grave contradiction logistique. Jugeant impossible de maintenir des lignes de ravitaillement stables lors d'une percée aussi profonde en territoire ennemi, le commandement donna un ordre impitoyable. Il obligea chaque soldat à transporter lui-même 100 jours de ration, ses armes et son armure. Cela représentait une charge excessive d'au moins 30 à 40 kg par homme. La manœuvre de contournement, choisie pour assurer la mobilité, se transforma paradoxalement en la marche la plus lente et la plus lourde qui soit. Écrasés par le poids de leur équipement et de leurs vivres, les fantassins s'épuisèrent rapidement en traversant des terrains accidentés. Incapables de maintenir le rythme de marche et de supporter la douleur sur leurs épaules, les soldats commencèrent à enterrer secrètement ou à jeter leurs rations le long de la route. Avant même d'engager véritablement le combat contre le gros des forces ennemies, la capacité opérationnelle de l'avant-garde se fondrait déjà de l'intérieur. L'objectif central du commandement du Goguryeo était d'exploiter physiquement et de maximiser cette vulnérabilité logistique. 고구려 방어군의 대응은 방어선을 굳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내어주고 적의 체력을 방전시키는 것이었다. 고구려군은 수나라군과 접촉할 때마다 진영을 굳히고 버티는 대신 조직적으로 후퇴했다. 하루에 7번의 거짓 패배를 기록하며 수나라군을 평양성 인근까지 깊숙이 끌어들였다. 수나라 전선 지휘관들에게 이는 눈앞의 적을 밀어내는 전술적 성공으로 보였을 수 있다. 그러나 작전적 차원에서 이는 수나라군을 보급의 한계선 너머로 맹목적으로 유인하는 과정이었다. 행군거리가 길어질수록 병사들의 체력은 고갈되었고 대형의 밀집도는 떨어졌다. 결국 평양성 외곽 약 10km 지점에 도달했을 때 수나라 별동대는 이미 기아와 피로에 진면에 있었다. 그들 앞에는 견고하게 방어된 평양성이 버티고 있었지만 수나라군에게는 이를 공략할 중장비도 장기 포위망을 유지할 식량도 남아있지 않았다. 공격의 한계점을 지나쳤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작전을 지속할 물리적 동력이 소진된 상황에서 수나라군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철수뿐이었다. 그러나 고립된 적진 깊숙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철수는 전진보다 훨씬 복잡한 군사기동이다. 수나라군이 기술을 돌려 북상하기 시작한 순간 고구려군의 기동 타격이 본격화되었다. 고구려군은 수나라군의 측면과 후미를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섰다. 피로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수나라 복염들에게 끊임없이 강요되는 후위 방어 교전은 병력을 빠르게 소모시켰다.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대형을 멈추고 진영을 짜는 과정 자체가 체력을 갉아먹었다. 한번 멈춰선 대열이 다시 행군을 재개할 때마다 대형 사이의 간격은 점차 벌어졌다. 부상자가 발생해도 이들을 수습할 수레나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낙오자가 속출했고 부대의 전술적 결속력은 저하되었다. 지휘관들의 신호는 길게 늘어진 행군열 끝까지
도달하지 못했다. 탈수, 즉 지금의 청천강 남쪽 제방에 도착했을 때 수나라군은 이미 작전 통제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였다. 등 뒤에는 거리를 좁혀오는 고구려군이 있었고 정면에는 폭을 가늠하기 어려운 간이 흐르고 있었다. 이 도하 작전은 본질적으로 군대의 방어력을 가장 취약한 상태로 만든다. 부대가 좁은 여우를 통해 강을 건너는 동안 전체 병력은 강을 기준으로 양안으로 분리되며 상호 간의 화력 지원이나 예비대 투입은 불가능해진다. 수나라 지휘부는 추격의 압박 속에서 서둘러 전위 부대부터 강으로 밀어넣어야만 했다. 수나라군의 절반가량이 살수를 건너고 있던 시점, 고구려군의 주력이 개입했다. 기록과 전승은 이 결정적인 국면에서 고구려군이 수공을 활용했다고 지목한다. 창류의 둑을 막아 강의 수위를 인위적으로 낮춘 뒤 적의 주력이 도하하는 가장 취약한 순간에 맞춰 물을 방류하는 전술이다. 물리적 관점에서 방류된 막대한 양의 강물은 수나라군의 도하를 강제로 중단시켰다. 수위 상승과 거센 급류는 얕은 강바닥의 지형을 순식간에 진흙으로 바꾸었고 무장한 병사들의 하반신을 타격하여 무게중심을 무너뜨렸다. 진영을 잃은 병사들은 서로 얽히며 강물에 휩쓸렸다. 이 수공이 지닌 전술적 효과의 핵심은 단순히 익사자를 발생시켰다는 점에 있지 않다. 강물의 쇄도가 도하 중이던 대열의 허리를 끊어내면서 아직 북쪽으로 건너지 못한 수나라군의 방대한 후위 병력이 남쪽 제방에 고립되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고구려군의 기병과 중장 보병은 이 고립된 후위 부대의 측면과 후방을 동시에 타격했다. 후방 부대는 압박을 피해 진영을 전개할 공간조차 없었다. 앞에는 넘치는 강물이 있었고 뒤에는 몰아치는 적의 창검이 있었다. 이미 강을 건넌 수나라 전위 부대는 불어난 강물에 가로막혀 고립된 아군을 구원할 수 없었다. 이 시점부터 수비 측의 지휘 논리는 무너졌다. 지휘와 통제 체계가 마비된 수나라 별동대는 군대로서의 기능을 잃고 생존을 위한 개별적인 도주 집단으로 전락했다. 30만 5천 명에 달했던 출진 병력 중 살수에서 살아남아 요동 방어선으로 귀환한 인원은 단 2,700명으로 기록되었다. 이 단일 교전의 결과는 수나라의 612년 고구려 원정을 그 자리에서 종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살수에서의 붕괴는 무리한 군수계획과 병참선의 한계가 대규모 원정군에게 얼마나 구조적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냈다. 수적 우위는 이를 뒷받침할 보급과 물리적 통제력이 유지될 때만 실질적인 전력으로 기능한다는 군사적 현실을 부각시켰다. 다음 작전 재구성을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어가 주세요.